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보안관리 강의를 맡은 장세형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과정을 강의를 하고 다음으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과정에서는 1차 시에서는 디지털 정보 보안과 인공지능 보안관리 이해, 2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공정 이해 및 보안 관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의 학습 목표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고 개인정보법에 규정된 단계별 개인정보 보안을 이해한다.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보안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학습 데이터 보안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학습 데이터 관련 오남용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각 공정별 보안 취약점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는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시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 데이터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보안 관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디지털 정보 보안과 인공지능 보안 관리의 이해는 크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보안의 이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데이터의 보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관련 오남용 사례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보안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안 많이 들어보셨죠? 자, 보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보안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조금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카콜라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3명만 이 코카콜라 레시피를 알고 있다 그러고요. 이 코카콜라 레시피는 대형 지하 금고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레시피는 공개 노출로부터 이제 보호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가 위변조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계약서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보존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왕조실록이 지금까지 이제 잘 보관되는 이유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이 사고, 그러니까 이 실록을 4군데 좀 분산 배치했기 때문에 3곳에서 불탔지만 한 곳에서 이게 보호가 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공개 노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위변조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파괴 거부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좀 키워드로 정리하게 되면은 공개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기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변조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무결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파괴 거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 키워드를 간단히 말하면은 CIA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런 과거부터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보안의 3요소는 공개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기밀성, 그리고 위변조로부터 보호하는 무결성, 그리고 파괴 거부로부터 보호하는 가용성. 이렇게 3가지가 보안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CIA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 대상이 디지털이 될 거고, 동일하게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기밀성이 필요하고, 위변조로부터 보호하는 무결성이 필요하고, 파괴 거부로부터 필요하는 가용성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과거의 아날로그 데이터에 적용됐던 보안의 3요소가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하면은 디지털을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디지티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티제이션은 말 그대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아날로그식 프로세스를 디지털 형태의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것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혁신,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이런 서비스가 모두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이 돼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프로세스, 디지털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보안 요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디지털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보안이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보안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위변조를 차단하고 파괴 거부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안의 3요소를 이제 기밀성, 무결성, 이제 가용성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기밀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밀성이라는 것은 공개 노출로부터 보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개 노출로부터 이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호가 되지 않은 이런 기밀성 문제가 이제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요. 자, 무결성이라는 것은 위변조로부터 보호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은행 614억 횡령, 문서 위조로 해서 이렇게 횡령을 했다는 겁니다. 즉 데이터 위변조를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용성인데, 가용성은 파괴 거부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카카오가 화재로 인해서 서비스가 먹통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파괴 거부로부터 더 이상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즉 가용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보안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보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정보는 기업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산업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연구 정보, 환경 정보, 즉 정보의 유형은 다양한데요. 그런데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보안 3요소에서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보안 요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정보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기밀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무결성과 가용성도 필요하겠지만, 산업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보다는 오히려 무결성이라든지 가용성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이 중요하겠죠. 물론 무결성과 가용성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연구정보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환경정보도 무결성. 따라서 이렇게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무조건 보안 3요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의 특성이라든지 유형에 따라서 요구되는 보안 요소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고, 특히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이 중요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안 관점에서 검토하자면은 물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공개 노출로부터,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공개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기밀성이 좀 더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는 게 조금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조금 이제 관점이라든지 바라보는 그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개인정보는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밀성 차원에서 이제 개인정보가 많이 보호되는 관점에서 이제 다루어졌는데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중요해지면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어떤 활용성이 조금 대두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기존에는 보호만 했는데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필요에 따라서 활용성도 하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좀 균형, 좀 최근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다루자. 이런 관점으로 조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자.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자. 그리고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자. 좀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그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 관련해서 조금 단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과거에는 그러면 왜 개인정보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됐냐면은, 자,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은 사생활 침해라든지 프라이버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과거에 구글이 스트리트 뷰를 통해서 이제 개인 얼굴이 노출된다든지, 뭐 자동차 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포 통장 개설이라든지 보이시 피싱 같은 좀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가지고 스팸 메일이라든지 불법 마케팅을 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이 차단할 때 어떻게 이제 그 개인정보 어떤 그런 문제점을 대응하는 게 이제 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관리적 대응 관점, 두 번째는 물리적 대응 관점, 세 번째는 기술적 대응 관점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보안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대응 방법 세 가지 요소이고요. 그래서 관리적 대응 방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리적인 형태, 즉 예를 들자면은 법을 강화한다든지 가이드나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을 제고한다든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처리 수집 가이드 아니면 처리 가이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서 이런 관리적 대응 방안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물리적 대응 방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접근 통제라든지 제재를 가는 겁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8조를 보더라도 물리적 접근 방지를 실시하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CCTV라든지 출입 통제, 물품 반출 감시 같은 이런 물리적 형태의 대응 방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중요하고 부각되는 게 기술적 대응 방안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기술을 이용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암호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표시 제한을 통해서 한다든지 좀 이런 방식으로, 즉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관점에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개인정보의 어떤 유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한계점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개인정보의 유출을 차단하는 이런 장점은 있었지만은 이런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역행된다는 거죠. 이렇게 차단 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또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어렵게 되는 거고, 데이터 기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저해되는 이런 한계점들이 도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상충 요소더라. 그래서 이런 상충 요소가 있는데 이런 보호와 활용을 좀 균형 있게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먼저 EU에서 GDPR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국내도 데이터 3법을 개정했는데 이 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보호와 활용을 균형 있게 하자.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다음으로 익명 정보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이제 하겠는데요.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자, 먼저 2조를 보면은 개인정보가 뭐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거고, 그리고 나를 보시면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즉 개인정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었지만 다른 정보와 이제 결합하게 되면은 결합을 해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개인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제
식별 정보와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거고 익명 정보라는 것은 이제 개인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9조에 보게 되면은 개인 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즉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금 이렇게 법에서 명시되어 있고요. 조금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와 다른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식별할 수 있는 가명정보까지를 개인정보로 정리를 했고요. 앞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즉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이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동의를 받으러 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3법에서 추가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뭐냐면은 목적이 이런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단순한 용도가 아니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즉 공익이라든지 어떤 연구 목적으로 하는 가명 정보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통계정보, 과학적 연구, 이런 공익적 요소라 그러면은 이런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동의가 필요 없이 가명정보는 활용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익명정보, 개인정보가 완전히 사라진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익명정보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입니다. 이 두 개. 그리고 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될 수 있고 단순히 예외적으로 이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실제로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익명정보,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익명정보는 동의 필요 없이 바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아까 세 가지 키워드를 조금 다뤘는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라, 비식별화 조치를 해라, 익명정보는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3법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명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일단 가명정보여야 됩니다. 개인정보 이 목적이 이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안 되고 가명정보로 돼 있는 것, 즉 비식별화 조치를 했을 경우에 이런 목적이라면 활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를 아예 알 수 없는 익명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3법의 핵심 키워드, 개인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라, 비식별화 조치를 해라, 익명정보를 활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데이터 3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데이터의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이제 라벨링 교육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인공지능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지금 이 과정이 이제 보안 쪽이다 보니까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는 좀 강의를 하지 않겠는데, 개념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거고 데이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이제 많이 들었을 건데요. 이제 데이터셋, 학습용 데이터라고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럼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이제 회귀 분석 개념을 도입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X, Y 좌표에 X 값, Y 값 해서 이 데이터를 막 위치시켜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해서 이렇게 하면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럼 이런 패턴은 y는 3x 플러스 4더라는 이 공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데이터셋은 공식적으로 보면은 y는 3x 더하기 4라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이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즉 이 패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즉 y는 3x4라는 이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x에다 3을 대입하면 y는 13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매칭시키는 이 과정이 이제 학습이고요. 그리고 이 학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이 패턴, y는 3x 플러스 4라는 것을 도출하는 것. 즉, 이게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우리가 이제 학습시키는 것은 나중에 이제 활용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x값이 3일 때는 y값은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x값을 3이면 y값은 13이라는 것을 답변해 주겠죠.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매칭시키면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고 뭐 좀 이런 패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도출할 수 있겠죠. y는 2x 플러스 3이더라. 즉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이런 건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걸 활용할 때 그럼 x가 3일 때 y는 얼마인가 이제 문의하게 되면 y는 9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의 관계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답변이 틀려지고 학습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공정한 인공지능 답변이 나오겠죠. 그리고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면 당연히 진실된 인공지능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면 당연히 비식별 처리된 답변이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답변은 편향된 인공지능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왜곡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왜곡된 인공지능 답변이 나오겠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학습하게 된다면 당연히 프라이버시라든지 저작권 침해되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공지능 자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보안에 잘 관리됐고 이렇게 편향되지 않고 품질이 잘 갖춰져 있는지, 즉 인공지능 관점에서 이 데이터의 보안이라든지 품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거고 보안 3요소에 맞게 잘 관리하는 거고 이렇게 편향된 데이터라든지 왜곡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도록 품질 관리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데이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인데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가공하고 이제 활용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준비 계획 단계, 구축 단계, 운용 활용 단계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구축 단계는 다시 데이터 획득 수집, 그리고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보안 관점에 잘 관리하고 품질 관리도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학습을 했을 때 공정한 그리고 진실된 비식별화 처리된 답변이 중요하죠. 따라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정에 있어서 모든 단계별로 데이터 보안 관리라든지 데이터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CIA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포함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밀성도 보장돼야 되고 무결성도 보장되고 가용성도 보장돼야 되는데 이런 3요소를 갖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지 이런 결과에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관련 이제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앞서 제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어떤 데이터를 또 어떻게 좀 편향되지 않는 데이터를 또 품질이 제대로 확보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공지능 그 결과도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오남용 사례, 만일에 인공지능 그 학습에 사용되었던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어떤 보안에 취약되고 이렇게 편향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오남용 사례가 있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 이루다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루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희롱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루다에서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시킨 데이터가 있었을 건데 그 데이터의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필터링 되지 못하고 제대로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루다가 학습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성희롱 사례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혐오 발언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장애인 혐오 발언이라든지 뭐 레즈비언이라든지 뭐 게이라든지. 결국에는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공지능은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결과값을 내놓기 때문에 결국에 이루다가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데이터 과정에서 이런 게 필터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장애인들을 폄훼한다든지 어떤 그 실제로 이런 차별 혐오 발언 같은 내용들이 학습용 데이터 과정에서 수집되고 저장되고 관리하고 학습되기 전까지 과정에서 이렇게 관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혐오 발언도 이제 발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보호 조치가 이제 미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엉뚱한 답변들이 이렇게 좀 나왔던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정치적 조금 그 민감한 이슈들이 또 이제 이게 필터링 되지 못하면은 그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학습되어 결과로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민감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별해서 조금 조치를 해야만이 이런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데이터가 이제 조금 중요해지면서 학습 데이터 과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쪽에 조금 이제 포커싱을 맞췄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되고 이제 점점 개선되면서 이제 결과를 내놓는데 이제 결과는 학습은 잘 되는데 그 결과가 이제 신뢰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좀 그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조금 초점을 맞추자면은 이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좀 관점이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심심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희롱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 학습 데이터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품질과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금치가 외회가 불용 언어 같은 거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이제 발생하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챗GPT를 통해서 생성형 이제 AI가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AI를 통해서 이렇게 가짜 영상들, 가짜 트럼프라든지 가짜 오바마라든지 이런 이제 가짜 영상이라든지 가짜 정보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것도 최근에 이제 좀 오남용 사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이 개인정보가 얼굴 인식이 조금 많이 되면서 이게 이제 태그를 중단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초창기에 이제 이런 태그 서비스를 했다가 이런 얼굴 인식에 대한 오남용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남용 사례를 이제 계속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해서 어떤 서비스를 내놓게 될 것인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어떤 잘못된 답변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결과만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으면 당연히 편향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으면 당연히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고, 따라서 이 데이터가 보안 관점이라든지 품질 관점이라든지 이런 평행성 관점에서 관리되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이제 구축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이제 구축할 건데, 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때 단계별로 이런 보안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평행성 이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 준비, 이런 실행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1차 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시에서는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보안의 이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데이터의 보안,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관련 오남용 사례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2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공정의 이해 및 보안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도 즐겁게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